자, 여러분 어떻게 좀 휴식 좀 취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회복지법 중에서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공부조법에는 5가지 법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5가지 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에 대해서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자, 이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화이팅 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급여의 종류 우리 생계급여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생계급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3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0%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계급여의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요, 생계급여와 소득 인정액을 포함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계급여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 생계급여는요, 금전을 지급한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통장에다가 현금으로 통장을 이렇게 입금을 시켜줍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물품도 지급이 가능해요. 근데 기본 원칙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계급여의 지급 방식은요,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급여의 차등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적게 들어가겠죠. 또 적게 버는 사람은 좀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 또 보장기간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조건부 생계급여 지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 조건부 수급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생계급여에 대한 사안들 한번 이 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필요한 분들은 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멈춤 단추를 눌러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자,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장소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를 한다. 그 원칙이다. 뭐 금전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바로 통장으로 싸드리면 되죠.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료급여예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급여를 받는데 첫 번째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요,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일 때 선정이 되죠. 그래서 이 의료급여는요,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공부조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의료급여법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법도 공공부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급여법에서는요, 1종과 2종으로 나누는데요.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근로능력 세대를 일종, 근로무능력 세대예요. 근로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노동을 못하는 사람을 일종으로 분류를 하고요. 근로능력 세대를 이종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관장을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주거급여인데요. 이 주거급여도 별도의 법이 있어요. 주거급여법. 별도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주거급여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소관부서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이 소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급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법률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찍었으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실 분은 제가 추천 메뉴로 좀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요.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이에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교육급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육급여는 이 교육부 장관 소관으로 교육부 장관이 이 교육급여를 소관 업무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 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금액, 교육급여 선정 기준인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교육급여라고 하는데요. 기준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이에요. 50 이상, 50%에 해당되는, 차상위 계층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급여, 또 의료급여, 또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교육급여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급여의 종류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요, 해산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출산 시 1인 아동에게 50만 원, 쌍둥이일 경우에는 7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급여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거라면 기준중위 소득의 43% 이상인 사람들은 이 해상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죠.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장제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1인 가구당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제급여는 장례를 치르는 거죠.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을 했을 때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거 역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거만,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에 장제 조치를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되면요, 자활급여를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활급여는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이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활급여는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급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7가지를 한번 살펴봤죠. 첫 번째가 생계급여, 그 다음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 그 다음에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해서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게 되면 주변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요.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 7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교수님이 올려둔 이 추천 메뉴로 올려둔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것을 꼭 시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활지원 이렇게 쭉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소개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있다라는 거 어떤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활지원에 있어서 광역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도에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운영하는 자활지원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자활센터는 시도 단위로 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치 운영되는 자활 지원 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활기관 협의체, 이전에는 자활후견기관 협의체라고 했는데요. 바뀌어서 자활기관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자활기관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장기관에 대해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했죠. 보장기관이라는 것은 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자, 이 생활보장위원회는 의결권이 존재를 합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보장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여기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소득 인정의 산정 방식이나 기준 중위 소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급여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안들을 하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보장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한번 보시고요. 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요. 또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막강한 그런 역할들을 하지요. 기초생활보장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한다. 이렇게 쭉 한번 1번서부터 4번까지 쭉 읽어보시고요. 자, 급여의 신청. 우리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신청주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수급권자와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들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다. 신청주의 원칙이다. 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급여를 직권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신청주의 원칙이 돼 간혹가다 직권주의를 병행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게 되죠. 조사를 하게 되면 확인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확인조사는요, 일단은 신청을 하면은 재산 정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요, 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는지, 수급자로 제대로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급여 신청해서 조사된 것을 결정을 하게 되죠. 급여의 결정, 또 급여의 실시, 이렇게 쭉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하니까요. 한번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급여를 대리 수령 할 수가 있는데요. 요 대리 수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의 변경 및 중지 이건데요. 자, 급여의 변경은요,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나 방법 등을 변경해야 된다. 그리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 급여에 대해서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목적이 달성이 되었을 때 급여를 중지한다.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중지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장시설의 범위.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보장시설, 보장시설의 종류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상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신건강 증진, 또 노숙인, 또 가정폭력 방지, 성매매 방지, 성폭력 방지, 또 한부모가족 지원법, 또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것이 다 보장시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요,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로서 급여 변경 금지, 압류 양도 금지, 또 신고 의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의료급여법이에요. 의료급여법. 우리가 공공부조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선별적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급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조법의 하나다. 공공부조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선별주의적인 프로그램이다. 절대 빈곤층이 대상이 되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다. 또 공공의료부조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1조는 목적,
자, 2조는 용어 정의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수급권자, 의료급여기관, 부양의무자. 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 그러니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 의료급여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기법상의 조건부 수급자도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뭐 재해국어법, 의사상자, 입양특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의료급여의 대상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무형문화재 보존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고 북한 이탈 주민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또 노숙인 등 또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기준중위 소득의 40%죠. 40%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수급권자는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구분을 하는데 1종 수급권자 또 2종 수급권자 요거 한번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1종 수급권자는요, 급여 비용의 전부를 부담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료 수급권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쉽게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은 1종은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1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종 수급권자는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종 수급권자, 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이 1종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2종 수급권자는 경우에 따라서 부담액 또는 부담료를 정해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유료 수급권자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 중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65세 이상인 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해당이 돼요. 다만 모든 차상위 계층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 급여의 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난민에 대한 특례 요거 있는데요. 난민법에 따라서 난민 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수급권자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장기관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장기관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급여의 내용들은요,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들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또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이것들이 다 의료급여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아니면 의료급여로 1종이나 2종으로 선정이 될 때는 의료급여증을 발부가 되거든요. 이 의료급여증의 1종이냐 2종이냐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료급여증을 제시를 하면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 또 뭐 한의원 이렇게 가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의료급여증만 있으면 그 1종은 무료, 2종은 약간의 일부
자부담을 하시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료급여 실시 기간에는요, 이렇게 의료법상의 또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의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사법에 따라서 이렇게 의료급여 실시 기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또 1차 의료급여 기간, 2차 의료급여 기간, 3차 의료급여 기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의 비용의 본인 부담 이렇게 있는데요. 급여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한다. 그래서 1종인 경우는 무료잖아요. 2종인 경우는 일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런 의료급여 기금에서 국가에서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 기초연금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초연금도 제가 2021년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요 위에 추천 메뉴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뜻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연금의 수급권, 기초연금의 수급권자, 기초연금의 수급자, 또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했으니까요.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필요하시면 제가 추천 메뉴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기초연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정해져 있고요. 또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통상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에 소득과 재산이 100분의 70의 70% 수준보다 적은 노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요 영상은 요 부분은 제가 그 영상 위에 올려드린 거, 추천 메뉴로 올려드린 거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아주 짧게 뭐 찍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초연금의 수급권자의 범위. 요거 한번 쭉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2021년부터는 모든 만 65세 이상의 70% 소득 인정액이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2021년 내년서부터는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내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찍었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액 산정, 이거, 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액의 산정, 이거 방법, 한번 쭉 보시고요.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이것도 우리가 기초연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기초연금의 지급의 정지에 관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대해서 언제 상실이 되는지 쭉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요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비용의 부담. 이거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에 100분의 40 이상 또는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비용을 분담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긴급복지지원법이에요. 이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긴급복지지원법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제가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쉽게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 영상을 위에 추천 메뉴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한번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요. 또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쭉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긴급복지지원법 기본 원칙, 신속지원의 원칙, 타급여 우선 적용의 원칙. 요 두 가지 사안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국민, 플러스 일부 외국인들인데요.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지만, 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급지원 기관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7번 지원 요청 및 신고인데요.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 의무자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반드시 긴급한 상황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될 의무자예요. 그래서 교수님도 신고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게 되면 신고 의무자가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신고 의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위기 상황을 발굴을 해야 되고요.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이에요. 그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이 있는데요. 자, 직접 지원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놨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급지원의 종류의 내용,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기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이것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쭉 올려놨으니까요.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공공부조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장애인연금법만 못 해보고 대략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이 네 가지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비 사회복지사지만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공공부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므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지식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받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